친구들 안녕. 좋아. 3학년 세계사 시간이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시간이지 마지막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일본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시 태평양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황하게 공부를 했었던 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유럽 쪽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1939년에 나치 독일은 폴란드에 침공을 하게 된다. 폴란드를 반으로 뚝 잘라서 소련이랑 같이 나눠 먹게 되지.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하는 동안에도 영국이랑 독일이 공격하지 않자 나치 독일은 먼저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점령함으로써 바닷가 연안에 이쪽 북해 연안에 그런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뒤이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하고 독일은 프랑스가 설정해 놓았던 마지노 라인, 강력한 방어선인 마지노 라인을 우회해서 1940년 6월에 프랑스를 쳐들어가게 되고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이른다. 프랑스는 한 달 만에 독일한테 점령당하게 된다. 결국에 프랑스가 항복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럽 본토에서 독일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전부 다 독일 같은 편이니까 그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역시 프랑스 원래 식민지 그리고 이탈리아 식민지에 더불어서 이탈리아가 침공했던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독일이 많이 영역을 얻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영국과 산발적인 이렇게 해협을 두고 산발적인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독일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1941년 6월에는 드디어 소련에 침공하게 된다. 그래서 1941년 10월까지 승승장구해 1941년 10월까지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모스크바를 포위하고 점점 더 쭉쭉쭉쭉 영토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이만큼 거의 뭐 모든 유럽 지역이 전부 다 나치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1941년에서 42년에 넘어가는 부분이 나치 독일의 전성기였어. 그 이후엔 쭉 몰락을 걷게 된다. 히틀러의 생각과 다르게 1941년에 빠르게 소련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나치 독일은 겨울을 넘게 되고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된다. 점령을 했었던 레닌그라드에도 실패를 하고 모스크바에서도 실패를 한다. 결국에 히틀러는 코카서스 지역의 유전 지역을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게 되니 여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고 1942년에서 43년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된다. 독일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탈린그라드를 뺏지 못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것이 나치 독일의 세가 꺾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1943년에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나치 독일이 패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44년 6월 달에는 영국이랑 미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 본토에 대규모의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 성공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이탈리아가 패망하게 되고 결국에 1945년에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유럽 지역의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얘기를 볼게. 여태까지는 서양의 얘기였고 일본 쪽 얘기를 볼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사실 2차 대전 자체는 우리가 태평양 전쟁으로 따로 구별을 해.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다.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을 이해하려면 태평양 전쟁만 뚝 떨어서 2차 대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까지 같이 보아야 돼.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야지만 태평양 전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라 그랬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난징 대학살,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만 공습, 그리고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원자폭탄 투하, 이런 사건들을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 1910년대 일본부터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게 필요하게 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
상품을 내다 팔기 위한 시장, 마음껏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다 팔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값싼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곳, 그런 걸 뭐라 그럴까? 그래, 식민지야. 일본 역시 자본주의가 1910년대에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결국에 그 필요에 의해서 어디를 강제 병합한다? 그래, 바로 우리나라 조선을 강제 병합하게 되는 거야.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돼, 얘들아. 1915년에 일본 우리나라에 회사령을 선포하거든. 회사령 뭐야? 조선에서 회사 세우고 싶으면은 일본한테 허락받아라 이거야. 왜 허락받아야 될까? 조선에서 함부로 회사가 세워지면 안 되거든. 조선에서 함부로 자본이 발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 조선은 일본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에 밑거름인 식민지로서 기능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회사령 이런 것들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은 1910년대에 조선을 강제 병합함으로써 경제적인 성장을 꾀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넘어가도록 하자. 1920년대 일본은 1910년에서 20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1920년대 말로 오게 되면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1920년대 말 대공황을 겪으면서 어떠한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선택했던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엇이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었다. 조선을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진출을 하고 만주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세웠던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국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 경제를 시도를 한다. 그래서 만주랑 조선, 일본, 대만을 잇는 블록 경제를 시도를 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제 효과는 얻지 못했다. 결국에 일본은 더 많은 것들을 want more, 더 많은 것들을 원했겠지. 그러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해. 조선도 먹었어. 대만도 먹었어. 만주도 먹었어.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 그럼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 일본이 노릴 건 중국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화북지역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지역 있지, 만주랑 만나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출을 시도를 했어. 이 부분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1930년대 초중반의 일본 그리고 중국 만주의 상황이야. 자, 그럼 우리가 중일전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할게. 중국은 순원 기억나지, 얘들아?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어. 하지만 중화민국이 세워졌던 공화국의 건설의 기쁨도 잠시 위안스카이가 혁명을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순원에게서 총통 자리를 이어받지만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돼. 실제로 짧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황제에 집권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혁명의 배신자 위안스카이가 1916년에 사망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은 각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있는 군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립하게 되는 분열의 시대로 빠져들게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때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을 거야, 그치?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장쩌린, 염석산, 풍옥상, 이런 등등의 오페부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군벌들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분열 상태를 먼저 끝장내야 됐었어. 이 분열 상태를 끝장내는 것이 바로 순원 선생의 후계자인 장개석이다. 장개석은 한자로는 장개석이라고 쓰고 중국 발음을 읽을 땐 장제스라고 해, 알았지?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1928년에 북벌이라고 하는 군벌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완수하게 된다. 왜 북벌이라 그러냐면 장개석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북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개석은 1928년에 북벌을 완수하고 중국의 다시 중화민국 정부를 부활시키게 된다. 이 사람은 국민당이야, 얘들아. 국민당. 공산당 아니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를 국민당이 다스리고 있었어.
지금은 국민당은 지금 대만에 가 있지만 이때는 중국 본토였다. 자, 아무튼 하지만 1920년대 말 그리고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만주 지역을 막 차지하고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일본이랑 싸울 여력이 없었어. 왜냐면은 북벌을 성공하고 나서 중국 국민당에 처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각지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공산당들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어야 됐던 거다. 그래서 공산당들과의 대립을 하는 와중이어서 일본과의 전쟁이나 그런 것들에 여력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를 점령했던 일본은 끊임없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거지. 이러한 일본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바로 1937년 7월의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위한 어떠한 조작극을 벌였다고 하는 건데 이 다리의 이름이 노구교야. 노구 브릿지야. 노구 브릿지. 그런데 이쪽은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이쪽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어. 뭐 내용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여기에 일본인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밤중에 중국에서 여기서 막 빵빵빵빵빵빵 쏘면서 훈련을 한 거야. 군사 훈련을. 근데 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인 병사 하나가 없어진 거야. 실종됐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 그지? 뭐지, 중국인들이 쏜 건가? 근데 사실 이 병사는 20분 동안 화장실 갔었어. 진짜야, 나 농담 아니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복귀했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갖고 마치 중국에서 일본인을 뭐 납치했다, 중국 뭐 공격했다, 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중국이 일본을 공격했다라고 이제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쳐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937년에 만주국만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 중국의 화북지대, 이쪽 동네를 중국의 화북지대라 그래 얘들아. 베이징이 있고 그런 동네를 화북지대라 그러는 거. 북쪽이지, 북쪽. 그래서 이쪽 화북지대로 들어오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당시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엄청 강했지. 일본 정규군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게 있었고 예비군은 200만 명이 넘게 있었고 해군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2등 내지 3등 정도의 엄청난 군사 강국이 일본이었어. 그런 일본이 제대로 군벌과의 다툼을 끝내고 공산당이랑 싸우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 중국 국민당 정부랑 싸웠을 때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했겠지. 그래서 연표를 보자면 이렇다 얘들아.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화북 지역 전체를 일본이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한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일본이 상하이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야. 상하이 항구를 공격을 한다. 이 상하이 역시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마침내 1937년 12월 달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일본이 공격하게 돼. 중국 국민당 정부는 난징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고 일본은 1937년에 난징을 점령하게 되고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문제의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이다.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부터 38년 2월까지 한 6주 정도 중국 수도 난징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군인들이 포로랑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아주 끔찍한 전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홀로코스트 얘기했잖아 얘들아. 거의 유대인 학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만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일단 그나마 인터넷에 있는 것 중에 덜 잔인한 사진을 선생님이 갖고 왔고 너희들의 그런 놀랄 수도 있어서 선생님도 어른이지만 보고서도 정말 너무 무섭고 치가 떨려가지고 정말 수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좀 덜 잔인한 걸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은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모자이크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봐주길 바란다. 그래서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사진 먼저 볼까?
그래서 이 일본인 군인이 이 뭐 포론지 민간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는 상황이다. 이 웃고 있는 거 봐봐. 정말 끔찍한 상하진이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다 스티커로 가려놨는데 여기 지금 쌓여 있는 게 다 사람이야. 다 사람 이렇게. 일부러 좀 화질은 안 좋은 거 갖고 왔어. 평소엔 선생님이 조금 보이는 약간 투명한 걸로 모자이크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선생님이 아예 스티커를 붙여버렸다. 이거 역시 사람 발 보이지? 여기 강가에 이렇게 사람들 시체가 엄청나게 있는 거야. 이 사람 봐봐. 이 웃고 있는 일본인 봐봐. 이거 여기 사람 몸 있잖아. 그지?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있지? 여기는 손에다가는 사람 머리 들고 있어. 머리.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일본에. 중국의 난징에서 일본 군에 의해서. 물론 전쟁을 하면은 옛날부터 인간이 전쟁을 많이 하면은 이긴 쪽이 진 쪽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군인 대 군인일 때만 가능한 거고 뭐 가능한 것도 아니지. 근데 이렇게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학살이 있었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정말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느껴야 된다. 같은 인간으로서. 참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면서 너무 이거 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사진만 보고도 그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온 거고 좀 잔인하긴 하지만 혹시나 놀랐다면 미안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지? 그리고 당시 일본에 있었던 신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 신문의 내용. 백인 참수 경쟁. 백인 참수 경쟁을 하고 있는 2명의 장교. 이에 장교 2명이 백인 참수 경쟁을 한대. 백인 참수 경쟁이 뭘까? 100명의 사람들을 누가 먼저 목 잘라 죽이냐 이런 대결을 하는 거야. 볼까? 백인 잘라 죽이기, 100명 잘라 죽이기, 엄청난 기록. 무카이라고 있는 거야. 누가 무카이인지 모르겠지만 누군 무카이겠자가. 무카이는 106명을 잘랐고 노다, 이 사람 노다라고 있는 거, 노다는 105명을 잘랐대. 그래서 2명의 소위는 목 자르기 시합 연장전에 들어갔대. 뭐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이 서로 죽이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막 마치 게임처럼 무슨 뭐 106대 105 무슨 뭐 농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골 많이 넣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싶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둘이 또 좋다고 또 사진도 찍었어요. 참고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얘네 둘은 사형당해서 죽어 얘들아. 근데 무튼 참 근데 이래서 제국주의가 무서운 거야 얘들아. 침략 전쟁이 나쁜 거고 알았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중에 6주 동안 약 난징에서 2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추정돼.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사람마다 말하는 건 다르긴 한데 적게 보는 사람은 5만, 많이 보는 사람은 뭐 30만까지도 봐.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보통 한 2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는 것 같아. 이게 숫자가 감이 없지만 6주 동안 20만 명이 죽었대 얘들아.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다. 당시의 기록들을 좀 볼게. 첫 번째 줄에 서 있던 포로들의 목이 잘렸다. 두 번째 줄에 포로들은 자신의 목이 잘리기 전에 앞줄에 서 있던 포로들의 목이 잘린 몸통을 강물에 던져 넣어야 했다. 사륙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2,000명밖에 죽일 수 없었다. 다음날 이런 방식의 처형에 실증이 난 일본 군들은 포로들을 한 줄로 세우고 기관총을 갈겼다. 다다다다당 방아쇠가 당겨졌다. 포로들은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강 건너편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가 쓴 글이야. 당시 상황을 보고. 정말 생생하지. 임신 6개월의 19세 임산부 리슈잉은 중국인 여자겠지. 일본군에게 배를 찔려서 유산하고 얼굴에 18차례 칼을 맞았으며 37곳을 봉합했다. 이 일을 본 일본군 사령관에게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들었고 아사히 신문기자, 일본인 신문기자조차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방임했다. 난징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끔찍한 일이다, 얘들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물론 역사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 근데 잘못한 것들도 때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궁금해가지고 일본말로 난징대학살이라고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뭐 글들 몇 개만 짜집게 한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갖고 온 거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내용 봤더니 괜찮더라고. 난징대학살의 역사의 사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난징대학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아주 좋은 내용이지. 바람직한 일본인이야.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이런 거야.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남징 대학살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뭐 남징 대학살 기념관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좋은 그런 영상이야. 또 그 밑에 영상을 스크롤 내려서 보니까 이런 거 있어. 난징 대학살을 증명하는 문서는 없다.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이래서 유튜브 같은 거 문제가 많아. 참. 이 아저씨 뭐라고 하고 있나 볼까? 이 아저씨 난징 대학살은 일어났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어났던 걸까 안 일어났다는 얘기일까 얘들아. 들어가 보니까 안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지금 보니까 유튜브 가서. 근데 궁금해서 영상도 봤어 몇 개. 좀 좋아 보이는 이거 보니까 좀 화질이 굳이긴 한데 지금 조회수가 12만이 넘고 지금 3만 그 중에 3,2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 선생님이 싫어요 눌렀다. 한 10몇 명 싫어요 눌렀더라. 이 영상 보니까 뭐 박사야. 이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군들이 들어갔대 난징에. 여기 일본군은 난징에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거 개소리야, 개소리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지울게. 일본의 극우파들은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라도 잘 알아두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교과서에 난징 대학살 한 줄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이 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인류로서 아픈 역사고 물론 지금 일본을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잘못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참 마음이 무겁다.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은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어. 1937년의 이야기다. 자, 1938년부터 39년 동안 일본은 사실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 일본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니 얘들아. 당시에 세계에서 1차 대전 이후에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일본은 중국 본토 전체를 점령하지가 못하고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한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일본이 점령한 지역이야. 근데 보면은 여기 중국을 전체 다 지배하지 못하잖아.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은 화북 지역이랑 이쪽 남쪽에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혹은 여기 항구 있는데 이런 데만 점점점점점점 지배를 하는 거야. 중국이 워낙 넓고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지형도 막 밀림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효율적으로 이거를 전체 면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어떠한 선의 형태나 아니면 거점 중심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공산당들이 활동했던 지역이야. 그래서 이런 공산당들이 이런 일본군들을 좀 게릴라전으로 괴롭히기도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졌던 거야. 우리 유럽 쪽 얘기를 할 때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소련을 금방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이랑 한판 붙고 나중에 미국이랑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이랑 빼고 영국이랑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 생각이 틀렸잖아. 모스크바랑 레닌그라드를 공격하는데 실패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패배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일본도 중국이랑 전쟁에서 전쟁을 금방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서 일본의 군부의 실책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본의 상황을 잠깐 볼게. 일본의 상황은 이미 중국에 들어와서 화북지대 점령하고 이쪽 상하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투입된 군사랑 투입된 군비가 너무 막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20만 명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 다 전쟁하려고 그러면 20만 명으로 되겠니 얘들아? 이게 뭐 50만 명, 80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다. 일본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 전쟁을 빨리 끝내가 버리든가 어떤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은 아예 다 포기를 해버리든가. 근데 다 포기할 수 있겠니 얘들아? 안 되겠지.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을 하게 된다. 일본이 가만 보니까 당시에 중국 자체, 중국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자체는 일본이랑 1대1로 싸우면은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이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에 물자의 지원, 물자의 수급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쪽 인도 차이나 지역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통해서 중국에 물자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 인도 차이나 지역,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을 자기들이 점령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1940년에 일본은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을 하게 된다. 중국 물자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야. 하지만 크게 제한받지 않고 일본은 프랑스의 식민이었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쉽게 차지했을까? 왜? 1940년이야 얘들아. 이때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1940년 6월 달에 프랑스는 독일한테 항복한다. 그리고 독일은 일본의 친구지. 그래서 독일의 식민지였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를 일본이 손쉽게 얻게 되는 거다. 일본이 여기를 차지를 하니까 일본은 이쪽을 차지를 하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았으니까 자기들이 중국을 빨리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돼.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로 세력을 확장을 하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른바 ABCD 포위망이 형성이 되게 된다. ABCD는 무엇이냐?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튼, 영국, 그리고 C는 차이나, 중국, D는 더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포위망을 하는 거야. 미얀마, 여기가 영국 땅이었다. 그리고 필리핀, 여기가 미국 땅이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어. 기억하고 있지? 기말고사 봤던 내용.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 일본이랑 미국은 친했어 얘들아. 일본이랑 바다 건너 미국은 친했어. 그런데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니까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수출을 안 하게 하는 거. 물건 조달을 안 해주는 거야. 특히 석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서 약 80%의 석유를 수입해왔는데 석유를 수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잖아. 그지? 미국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4개국이 일본을 압박을 하면 그리고 또 석유를 안 주고 물품들을 안 팔다면 일본이 이 지역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일본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야. 자,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1번 방법은 무엇이냐? 인도 차이나 반도랑 중국에서 철수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여태까지 투자했던 걸 회수를 못하고 빠지는 거니까.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야. 지금 일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영국, 네덜란드, 미국, 중국 다 괴롭히지. 이거 다 필요 없이 이 지역 전체 다 일본이 먹어버려서 그 누구도 이 근처에서 일본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슈퍼파워가 되어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을 하려면은 연합국과 전쟁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이랑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일본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
일본은 2번을 선택했어.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 걸 선택했다. 전쟁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을 선택했어. 일본은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꺾어야 되는 상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 맞는 얘기야. 당시 영국이랑 네덜란드, 사실 뭐 여기도 영국이 있고 여기 네덜란드도 있지만 뭐 지금 한참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잖아, 그지? 프랑스는 이미 뭐 먹혔고 네덜란드도 사실 본국이 먹혔잖아, 그지? 그래서 약하고 영국도 뭐 정신없어, 독일이랑 전쟁하느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vs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쪽 지역,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이쪽 아시아 바다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본토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지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방법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랬을 때 당시 기술로는 이게 한 번에 왔다 갔다를 못 해더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엄청 멀거든. 그래서 이 중간 기지가 어디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야. 그래서 일본은 일본이 막대한 해군력을 갖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하와이를 공격해서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켜버리고 미국이 이 함대를 복원하고 있는 동안, 여기를 열심히 다시 복원을 해야겠지? 그 동안에 이쪽 동네를 싹 먹어버리게 되면은 일본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 이쪽 유럽에서는 독일이 슈퍼파워가 되면은 미국은 일본이랑 싸우게 될 경우에 또 독일이랑 싸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본이랑 전쟁을 못하고 일본이 이쪽 아시아 지역을 다 먹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 미국이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어. 예전부터 1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늦게 참전하잖아. 나중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참전하잖아. 그것처럼 미국이 당장 우리가 이쪽 아시아 지역을 확대한다 그래서 미국이 당장 일본으로 막 날라와가지고 막 미친듯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습적인 방법으로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야.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된다.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미국에 많은 피해를 입혀. 그 태평양 함대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 이거 미국에 지금 배가 막 가라앉고 막 불 나고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생각하면은 미국 vs 일본 했을 때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아직 전쟁 체제로 안 넘어갔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나 뭐 군함의 숫자, 뭐 군함의 파워, 뭐 비행 전투기 이런 것들은 일본이 실제로 진주만 공습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훨씬 미국보다 우위였어,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미국한테 큰 타격을 입어.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큰 타격을 입히면은 미국이 와 이거 일본 진짜 잘 싸우는데 이거 일본을 적으로 돌리면은 나중에 유럽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일본이랑 좀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일본 애들의 생각은 미국이 협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웬걸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즉각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산업이 발달했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즉각적으로 군수 산업을 발달시키게 되고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젊은 남자애들이 자원 입대를 한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어이가 없기도 했었을 거야. 어찌든지 간에 태평양 전쟁은 이렇게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조금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시작해서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혀간다.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독립국이었던 태국도 점령하고 영국의 땅이었던 버마, 미얀마 점령하고 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의 영토였던 인도네시아 점령하고 필리핀 점령하고 뭐 여기 뭐 파푸아뉴기니 그다음에 뭐 미국의 그런 기지들이 있었던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평양 지역의 여러 섬들도 다 점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42년에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판도를 보면은 이렇게 영토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1942년은 추축국의 최고 전성기 해였어. 우리가 유럽 반대에서 나치 역시 1942년의 전성기였지.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이후에 꺾인다 그랬어. 일본 제국주의도 1942년의 전성기였던 거야. 일본 제국주의는 이때까지만 해도 잘 나갈 줄 알았을 거야. 왜냐면은 이쪽을 다 차지를 했고, 이쪽을 차지하면은 사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해도 걱정이 없어. 왜냐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무엇이 나냐, 석유 많이 나, 고무 많이 나, 그 다음에 나무 많이 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전쟁을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1942년에 일본은 하와이, 여기가 하와이야. 하와이를 여기를 이미 일본은 다 먹고, 이 나중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열을 확보하고 나면은 미국이 수많은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일본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일본의 해군력들이, 미국의 해군력들이 일본을 공격하기 전에 그럼 좀 더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쪽을 다 차지하고 지금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부른 다음에 먼저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 기지였던 이쪽 동네를 미드웨이라고 한다. 미드웨이. 여기 하와이가 있고, 여기에 원래 미드웨이는 섬은 아니고 산호초가 있는데 그 산호초를 이렇게 메꿔가지고 섬처럼 만들었어.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 해군 기지가. 그래서 일본은 이 미드웨이를 공격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다. 이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전쟁이다. 1943년 지구 반대편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전황이 기울었잖아. 태평양 전쟁에서는 1942년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이 바뀌게 된다. 드디어 연합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한 척을 잃어. 한 척을 잃는다. 그런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잃게 되면서 일본의 해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때부터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결국에 쭉쭉쭉쭉 일본은 밀리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 있잖아. 이런 것들 바깥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밀려 나가는 거야. 여기는 섬들 뺏기는 게 뭐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 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섬을 뺏기면 문제가 뭐냐? 이 섬을 뺏기면, 여기는 뭐 사이판, 괌 이런 섬들 뺏기면 문제가, 여기서 비행기가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 이런 하와이나 미드웨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서는 비행기가 당시 기술로 이렇게 가스폭탄을 뿌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얘들아, 폭탄을 뿌리고 돌아오는 게 안 돼. 그런데 여기 바닷가에 있는 섬들을 장악하게 되면 그 섬들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일본 본토를 폭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1943년부터 미국은 일본 본토에 본격적인 폭격을 시작한다. 폭격하는 사진이야. 야, 폭탄 엄청 많이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1943년에 도쿄 대공습 사진이야. 그래서 밤에 보면 도쿄 전역이 불타고 있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공습 이후의 도쿄의 모습이야. 어때? 여기 원래 다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전부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사라진 거야. 건물 몇 개만 빼고 다 무너진 거지, 그지? 다 없어진 거야. 불타가지고 다 없어진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폭격이 시작된다. 당연히 일본이 이제 남는 거는 패배밖에 없다는 게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이었어. 근데 1945년에 이르러서도 일본 정부는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외쳐.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억 총 옥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명의 일본인들이 전부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천황을 옹리하고 미국을 때려잡고 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에 뭐 배는 가라앉지만 섬은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주 어린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뭐 여자들, 애들 가릴 거 없이 보면은 총 있지. 근데 이거 총 진짜 총 아니야. 제대로 된 총도 아니라 그냥 나무랑 어디 뭐 쇠꼬챙이 같은 걸로 대충 만든 총이야. 이런 걸로 상대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막 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뭐 폭탄 떨어뜨리, 지금 이렇게 막 공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니, 얘들아?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이런 교본 나눠주는 거.
미국인이 온다. 어떻게 하냐? 찌른다. 낯이 있다. 어떻게 하냐? 몰래 벤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뒤에서부터 공격하라고 써 있어. 무시로 오빠라 뭐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뭐야? 수박? 정권 찌르기 하는 건데? 수박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야, 이거 수박은 뭐야? 이게 뭐지? 진짜 모르겠다. 잠깐만, 때리고. 뭐 발로 급수를 차는 건가, 이거는?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1945년에. 빨리 항복해가지고 좀 백성들의 그 피해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하여간 답답한 애들이야. 하여간 뭐 그랬다. 자, 그래서 이러고 있는 와중에 연합국 미국이 일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이게 바로 1945년에 포츠담 선언이야. 포츠담 선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여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이 선언을 수락해라. 이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본 군국주의 하지 마라. 연합국이 일본 점령할 거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실행해라. 카이로 선언은 무엇이냐면 한국 포함해서 일본 식민지를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 섬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 일본군 무장 해제해라. 그 다음에 뭐 전쟁 범죄자 처벌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거 조건 다 필요 없이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일본 애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조건이 뭐 첫째, 일본의 천황제를 유지한다는 확답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항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니들이 우리 천황 폐하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확답이 우리는 필요해. 그럼 우리가 항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무장해제 우리 일본 스스로 할게. 뭐 이런 여타 조건들을 내세워. 정신 못 차린 거지. 지금 이렇게 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그지 얘들아? 그래서 무조건 항복해라. 조건 없이 그냥 그 조건은 우리가 정한다. 니들은 조건 없이 항복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포츠담 선언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한다? 답변해. 우리 이거 묵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묵살하면 뭐 어떡해. 포츠담 선언 안 받아들이면은 총 공격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묵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총 공격을 하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는 무엇이었냐? 바로 원자 폭탄이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맨하튼 계획.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지? 그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무슨 뭐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된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원자 폭탄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쪽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히로시마 사진이다. 어때? 뭐 건물이 빼곡하지? 근데 떨어지고 나서는 어때? 건물이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뭐 이 정도 빼고는 없다. 그지? 나가사키 봐봐. 이거랑 같은 지도라는 걸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지 얘들아. 여기 운동장 있다. 그 운동장 있는 걸로 그냥 같은 사진인 거 알아볼 수 있겠다. 그냥 싹 다 지워졌다고 보면 돼.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 히로시마 이 건물 아직도 남아있어. 원자폭탄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이거든. 원폭돔이라고 불러. 목돔이라고 부르고 거기 가보면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그런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일본의 원자폭탄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원이 있다. 여기 한번 코로나 끝나면 가보는 거 추천해. 가보면은 조금 일본은 아무래도 원폭을 당했고 원자폭탄에 맞아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난 것도 사실이야. 일본 민간인들이 무슨 죄겠니 얘들아. 일본 정부 정치인들이 나쁜 거지. 근데 민간인들이 원자폭탄으로 너무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픈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 물론 너무 그런 피해자들만 강조를 하면 일본 정부가 먼저 침략을 했던 사실이 조금 덮어지는 경향은 있지. 그래서 살짝 애매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지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 왜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당시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한국인 위령비가 또 있어. 선생님도 여기 가가지고 이제 추모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꼭 조상님들한테 참 먼 곳에서 일한 것도 서러운데 폭탄 맞고 돌아가시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해라.
보통 원자폭탄 2방을 맞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고 유럽에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야, 배 위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메가도야, 메가도. 알지? 나중에 우리나라 유교전쟁 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의 쇼와 천황, 이 사람 항복하는 문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항복하는 문서도 나중에 여러분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뭐 명쾌하게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지만 일본은 항복했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8월 15일날 광복하고 대한독립 만세했던 거지. 문제가 있어. 미국은 일본의 안정을 원했어. 왜냐면은 일본을 너무 세게 몰아붙일 경우에 일본 애들이 결사항전을 할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던 애들이 소련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 국민당이었지만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싸울 때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해버리면은 아시아 지역 전체가 사회주의한테 먹힐 수 있잖아.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던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유주의의 그런 대표로 만들 필요가 미국한테는 있었던 거지. 소련이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안정을 원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원했던 천황제를 유지시켜준다. 물론 좀 제한을 두기는 해. 그 전까지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었어. 살아있는 신의 후손이었어. 그런데 천황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이게 인간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것까지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좀 천황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하기는 해. 좀 상징적인 걸로 바꾸긴 해. 근데 어쨌든지 중요한 건 천황제를 유지했다는 거야. 그리고 천황제를 유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워낙 좋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이거 전쟁의 범죄자였던 쇼와 천황, 쇼와 덴노 도쿄 전범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 그래서 도쿄 전범 재판에 쇼와 천황은 전범으로서 재판받지 않았고,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극우주의자들이 일본의 천황은 2차 대전에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당시 일본의 군대 대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A급 전범을 해서 나중에 총살당해 죽어. 뭐 하여간 이런 거는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페이지다. 일본은 그래서 1946년에 평화헌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이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경을 전쟁과 무력에 비해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쁜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는 평화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력 행사하는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 국가 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에 보면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 있다 얘들아. 우리나라 군대처럼. 근데 이거 정식 군대 아니야. 그냥 일본을 방위하는 그런 방위 단체지 정식 군대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물론 정식 군대 같이 엄청나게 힘이 세긴 하지. 근데 정식 군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이지. 평화 헌법 구조에 보면은 일본은 영구히 무력을 포기하게 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왜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했던 전쟁 범죄 국가거든. 근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이 1946년에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지. 누가? 아베 아저씨. 알지? 일본 전수상 아베 아저씨가 군대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었어. 지금은 아베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 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끝나서 선생님이 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좀 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재밌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쭉쭉 이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럼 안녕.